5살 소년이 얼어붙은 강물에 뛰어들었을 때 그는 자신이 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맨발로 떨리는 작은 몸으로 그는 죽음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강가로 끌어올린 노인 여성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구한 순간부터 소년과 그의 어머니는 상상할 수 없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 여성은 강에 있었을까요? 왜 그녀의 아들은 구조자를 적으로 대하는 걸까요? 그리고 저택에서 들리는 죽은 소녀의 목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선행이 저주가 되고 진실이 무기가 되는 이야기. 한 소년의 순수한 용기가 어둠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씩 드러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은 숨조차 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경상도 낙동강변의 서린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5살 윤서의 작고 거친 손이 차가운 강바람에 떨렸지만 그는 어머니 미란을 도와 빨래를 하기 위해 작은 바구니를 들고 맨발로 강가를 걸었다. 그의 발바닥은 차가운 돌과 진흙을 느끼며 조금씩 무감각해졌다. 가슴속에서는 뭔가가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지만 윤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오늘은 다른 날과 다르다는 것, 공기 자체가 무거웠다는 것만을 어렴풋이 느꼈다. 하늘은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강물은 겨울비로 불어나 거칠게 흘렀다. 윤서는 어머니가 이곳에서 부자들의 옷을 빨아주며 하루에 몇천 원을 벌어 그들의 끼니를 이어간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작은 가슴 속에는 어머니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운명은 그를 다른 길로 부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날카로운 비명이 허공을 갈랐다. 너무나 절박하고 공포에 찬 소리여서 강변의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다. 윤서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강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서 본 것은 그의 어린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분홍색 한복 자락이 물 위에 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옷가지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사람이 있었다. 한 노인 여성이 의식을 잃은 채 경류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흰 머리카락이 물결에 흩날렸고 창백한 얼굴은 죽음의 색을 띠고 있었다. 어머니! 윤서가 소리쳤지만 미라는 강 상류에서 빨래를 하고 있어 듣지 못했다. 윤서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갔다. 어머니는 항상 말했다. 강물에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너를 집어삼킬 거야. 하지만 지금 그 물속에는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의 작은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하지만 그의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5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 혹은 가장 무모한 일을 하려는 순간이었다. 윤서는 바구니를 내던지고 얼어붙은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가움이 그의 폐를 찔렀다. 숨이 막혔다. 물이 그의 작은 몸을 삼키려 했다. 눈앞이 흐려졌고 귀에서는 물소리만 울렸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다. 거친 물살이 그를 흔들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작은 손이 한복 자락을 잡았다. 그 순간 윤서는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깨달았다. 노인 여성의 몸은 너무나 무거웠고 강물은 그들을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려 했다. 윤서의 팔이 비명을 지르듯 아팠다. 그의 배는 공기를 갈구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는지 강물이 그의 눈을 적신 건지 알 수 없었다. 제발, 제발. 윤서는 속으로 외쳤다. 그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의 작은 몸은 계속 움직였다. 마침내 그의 발이 강바닥 자갈을 느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쏟아부어 노인을 끌어당겼다. 강둑으로 1번, 2번, 3번. 그의 시야가 흐려졌다. 다리가 풀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노인의 몸이 강변 진흙 위에 놓였다. 윤서야! 미란의 비명이 들렸다. 그녀는 허겁지겁 달려와 아들을 끌어안았다. 윤서는 그녀의 품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온몸이 통제할 수 없이 떨렸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노인 여성을 향하고 있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가슴이 희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윤서는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해냈는지 깨달았고 동시에 기진맥진에 쓰러졌다. 미라는 울면서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바보야. 바보 같은 우리 아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노인을 살펴보며 벨79에 전화를 걸었다. 그때 미란의 시선이 노인의 목에 걸린 무언가에 멈췄다. 비취, 목걸이였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비취가 아니었다. 회색빛 하늘 아래에서도 이상하리만치 빛났다. 그 빛은 차갑고
거의 초자연적이었다. 미라는 오싹함을 느꼈다. 이 노인은 누구인가? 노인이 갑자기 눈을 떴다. 미라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노인의 눈동자는 짙은 갈색이었지만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윤서를 보았다. 그리고 그의 작은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은 공중에서 떨렸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미라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그가 알게 하지 마. 그리고 노인은 다시 의식을 잃었다. 미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었나? 누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인가? 무엇을? 미라는 윤서를 다시 끌어안으며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았다. 이 노인을 구한 것이 혹시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무언가의 시작은 아닐까? 그날 밤 윤서와 미라는 작은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병원에서는 노인이 안정을 찾았다고 했지만 신원은 아직 확인 중이라고 했다. 윤서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어머니가 끓여준 따뜻한 국을 마셨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강가에 있었다. 그는 노인의 눈을 잊을 수 없었다. 그 눈 속의 공포를. 자정이 지나고 윤서는 작은 이불 속에서 잠들었다. 미란도 옆에서 피곤한 몸을 누였다. 그들의 오두막은 조용했다. 너무나 조용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자동차 소리. 한 대가 아니었다. 여러 대였다. 미라는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고 그녀가 본 광경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수십 대의 경찰차와 검은색 SUV들이 그들의 작은 오두막을 에워쌌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오두막을 비췄다. 무장한 남자들이 채서 내렸다. 그들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져 있었다. 한 경찰관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다. 장혜원 회장님이 살아계십니다. 장혜원 회장님을 발견했습니다. 미란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벽에 기대야 했다. 입술이 떨렸다. 장혜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문 바로 앞에서였다. 이 집에 계신 분, 문 열어주십시오. 장혜원 회장님을 구해주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그녀 앞에는 양복을 입은 남자들과 경찰관들이 서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혹시 오늘 강에서 노인 여성을 구해주신 분이 이 집에 계신가요? 미라는 말을 잃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장혜원. 그 이름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이었다.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벌 중 한 명. 수십 개의 기업을 소유한 여성. 대통령조차 그녀의 의견을 물어봤다는 사람. 그리고 그 여성을 그녀의 5살짜리 아들이 구했다는 말인가? 저희 아들이?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 윤서가 강에서 한 할머니를. 경찰관의 얼굴이 밝아졌다. 맞습니다. 그 할머니가 바로 장혜원 회장님이십니다. 온 나라가 찾고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어디 계신가요? 미라는 뒤를 돌아보았다. 윤서는 소음에 잠에서 깨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무서운 듯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큰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경찰관이 무릎을 꿇고 윤서에게 다가갔다. 꼬마 영웅, 네가 장혜원 회장님 구해준 거니?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 순간 경찰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윤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네가 나라를 구했어? 꼬마야. 미라는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다. 그들의 삶이 이 순간부터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한 양복 남자가 미란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다. 장혜원 회장님께서 의식을 되찾으시면 꼭 만나고 싶어 하실 겁니다. 내일 아침 저희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병원으로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미라는 명함을 받아 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윤서를 바라보았다. 그 작은 아이가 맨발로 강물에 뛰어들어 한 생명을 구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이었다. 미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다. 자랑스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녀는 윤서를 끌어안았다. 우리 아들, 우리 착한 아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순간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이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얼마나 어둡고 위험한지를. 경찰관들이 떠나고 오두막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평화는 돌아오지 않았다. 미라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노인이 했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가 알게 하지 마. 누가? 무엇을? 그리고 왜 장혜원 같은 사람이 강에 빠져 있었던 것일까? 사고였을까? 아니면 미라는 몸을 떨었다. 그녀는 윤서를 꼭 안고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내일부터 그들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만화체고 회사다 초모춘보. 윤서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그의 작은 몸은 여전히 어제의 차가운 강물을 기억하고 있었다. 매번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노인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 무거운 몸을 끌어당기던 순간 폐가 터질 것 같던 그 고통, 그리고 그 이상한 목소리. 그가 알게 하지 마. 미라는 윤서를 깨우지 않으려 애썼지만 아침 7시에 벌써 검은색 차들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경찰차가 아니었다. 고급 세단 2대가 조용히 오두막 앞에 멈췄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고 그중 한 명은 미란이 어젯밤 받았던 명함의 주인이었다. 안녕하십니까? 그가 깊이 인사했다. 장혜원 회장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꼭 윤서 군과 어머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미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윤서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이미 깨어 있었고 큰 눈으로 낯선 남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지금 가야 하나요?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다. 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안전하게 모시고 갈 것입니다. 미라는 윤서에게 가장 깨끗한 옷을 입혔다. 비록 낡고 기운 옷이었지만 그것이 그들이 가진 최선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빗기며 속으로 기도했다. 무엇을 위한 기도인지도 몰랐다. 그저 모든 것이 괜찮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차 안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가죽 시트는 부드러웠고 에어컨이 완벽한 온도를 유지했다.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지켜보았다. 그는 이렇게 빠른 차를 타본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미라는 그 규모에 압도당했다. 삼성서울병원. 건물은 너무 크고 깨끗해서 그녀의 작은 오두막과는 다른 세상 같았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모든 것이 반짝거렸다. 미라는 자신의 낡은 옷을 의식하며 몸을 움츠렸다. 그들은 VIP 병동으로 안내되었다. 복도는 일반 병동과 달랐다. 조용하고 넓고 경비원들이 곳곳에 서 있었다. 미라는 긴장으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윤서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작은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특별 병실 앞에 멈췄다.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깨끗한 흰색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이 있었다. 장혜원이었다. 그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그녀의 눈이 윤서를 보는 순간 그 안에서 무언가가 깨졌다. 눈물이었다. 장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리 오렴.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간절함이 가득했다. 윤서는 주저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는 침대 가까이 다가갔고 장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작은 손을 잡았다. 네가 나를 구해줬구나. 장혜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가 아니었다면 난 죽었을 거야. 윤서는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저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주름이 많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했다. 장혜원은 미란을 바라보았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미란은 당황했다.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 장혜원이 쓰게 웃었다. 이 세상에 당연한 선행은 없어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의사 한 명이 들어왔고 그의 뒤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다. 비서들, 변호사들, 그리고 한 명의 남자. 그 남자가 나타나는 순간 병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장혜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미란도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그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다. 어머니,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평평했다. 걱정도 안도도 없었다. 살아계시는군요. 장혜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장도훈, 장혜원의 외아들이자 장그룹의 부회장. 그가 천천히 침대 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시선이 윤서와 미란에게 머물렀다. 그 순간 미란은 소름이 돋았다. 그의 눈빛은 적대적이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도훈이 물었다. 이 아이가. 장혜원이 윤서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이 아이가 날 구해줬어, 강에서. 도훈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스쳤다. 놀라움? 아니면 화? 미라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렇군요. 도훈이 말했다. 참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그의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비꼬는 듯한 느낌이었다.
장혜원은 아들의 태도를 보며 눈을 감았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다. 의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회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아직 많이 약하십니다. 장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는 윤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작은 손에서 무언가를 느끼는 것 같았다. 희망? 따뜻함? 아니면 단순히 진심? 도훈이 갑자기 말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셔야 합니다. 이분들께는 제가 사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니, 장혜원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이 아이와 어머니는 내 손님이야. 너는 나가. 병실이 얼어붙었다.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비서들과 변호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해했다. 미라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도훈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조심하세요. 요즘 사람들이 순수한 선의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 말에는 무언가 숨겨진 의미가 있었다. 위협? 경고? 미라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은 소리쳤다. 위험하다. 이 남자는 위험하다. 도훈이 나가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장혜원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윤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얘야, 네가 날 구해준 건 강에서만이 아니야. 넌 나에게 무언가를 상기시켜줬어. 윤서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혜원은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때 병실 밖에서 소음이 들렸다. 경비원들이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였다. 그리고 갑자기 문이 다시 활짝 열렸다. 도훈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단단하고 눈빛은 냉정했다. 도훈이 윤서와 미란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사람들을 당장 내보내. 이건 다 조작이야. 장혜원이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의사들이 급히 그녀를 말렸다. 조작? 장혜원이 외쳤다. 무슨 소리야? 도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어머니가 강에 빠진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연히 이해가 구했다고? 이건 분명 계획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머니를 이용하려는 거라고요. 미란의 제 얼굴이 창백해졌다. 우리가 뭘? 닥쳐요. 도훈이 그녀를 노려보았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뭘 하는지 난 잘 알아요. 돈을 노리는 거잖아요. 윤서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작은 몸이 떨렸다. 미라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장혜원이 침대에서 일어서려 애쓰며 소리쳤다. 도훈아, 그만둬. 이 아이는 진짜 날 구했어. 그럼 증거를 대세요. 도훈이 외쳤다. 증거를.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경찰관 2명이었다. 그들은 상황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입니까? 한 경찰관이 물었다. 도훈이 재빨리 말했다. 이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를 사취하려 합니다. 조사해주세요. 경찰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미라는 공포에 질렸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이 한 생명을 구했을 뿐인데. 장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이가 날 구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도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당신은 지금 충격 상태예요.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을 당장 내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경비원들에게 손짓했다. 저 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경비원들이 미란과 윤서를 향해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손길은 거칠었다. 미란은 본능적으로 윤서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공포로 얼어붙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윤서는 그저 한 생명을 구했을 뿐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잠깐! 장혜원의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애쓰며 팔을 뻗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의사들이 급히 그녀를 붙잡았다. 회장님, 안 됩니다. 상처가 다시 벌어질 수 있어요. 놔줘요. 장혜원이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저 사람들은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도훈은 차갑게 웃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제정신이 아니시군요. 충격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순수한 의도로 움직였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 장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살아있는 게 증거야. 저 아이가 날 구하지 않았다면 난 강물에 떠내려가 죽었을 거야. 경찰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다. 실례지만 회장님께서 어떻게 강에 빠지신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병실이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장혜원에게 쏠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떨렸다. 미라는 그 순간 느꼈다. 장혜원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것을. 나는 장혜원이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잠겼다. 그녀는 도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다. 경고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장혜원은 시선을 떨어뜨렸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도훈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그것 봐요. 어머니는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건 위험해요. 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윤서가 그냥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도훈이 그녀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믿으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불쌍한 척하면서 접근해서 나중에는 천문학적인 보상을 요구하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우리는 그저 엄마. 윤서가 어머니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울먹였다. 그의 큰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우리 잘못한 거야. 그 작은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순간 장혜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윤서를 바라보았다. 그 순수한 눈빛을, 그 두려움에 떠는 작은 몸을,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그만! 장혜원이 소리쳤다. 그녀는 의사들을 밀어내고 침대에서 내려왔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그녀는 버텼다. 도훈아, 그만해. 어머니, 너야말로 나가. 장혜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했다. 내 병실에서 당장 나가.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어머니를 노려보았다. 그 시선에는 분노와 무언가 더 어두운 감정이 섞여 있었다. 미라는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증오였다. 아들이 어머니를 향한 증오. 좋아요. 도훈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 후회하실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곧 알게 될 거예요. 그가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그는 미란과 윤서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속삭였다. 조심해.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야. 미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명백한 위협이었다. 도훈이 나가고 경비원들과 비서들도 그를 따라 나갔다. 병실에는 장혜원, 미란, 윤서, 그리고 의사 한 명만 남았다. 장혜원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는 것이었다. 미라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회장님, 저희가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에요. 장혜원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당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잘못은 나에게 있어요. 무슨 말씀을? 장혜원은 윤서를 바라보았다. 그 작은 소년을.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내가 강에 떨어진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병실이 조용해졌다. 미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장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을 감쌌다. 누군가가 날 밀었어요. 다리 위에서. 뭐라고요? 미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날 밤 산책을 나갔어요.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다리를 건너는데 장혜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난 돌아보려 했지만 그 순간 강한 힘이 내 등을 밀었어요. 미라는 숨이 막혔다. 그럼 살인 미수잖아요. 맞아요. 장혜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너무 어두웠고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내가 기억하는 건 차가운 물과 익사할 것 같은 공포뿐이에요. 윤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누가 그런 나쁜 짓을 했어요? 장혜원은 윤서를 바라보며 슬프게 미소 지었다. 난 확실히 알지 못해, 얘야.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두려움, 슬픔, 그리고 확신. 미라는 깨달았다. 회장님, 혹시 말할 수 없어요? 장혜원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아직은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그녀의 목소리가 깨졌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미란이 외쳤다. 장혜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회색이었다. 내 아들, 도훈이가 말했죠. 그가 날 찾지 않았다고. 사실은 그는 내가 죽기를 바랐을지도 몰라요. 회장님, 난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회사는 거대해요. 수조 원의 자산, 수천 명의 직원, 엄청난 권력. 장혜원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도훈의 것이 돼요.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미라는 끔찍함에 몸서리쳤다. 하지만 아들이 어떻게 어머니를 돈은 사람을 바꿔요. 장혜원이 쓰게 웃었다. 특히 그렇게 큰 돈은 더욱. 윤서는 이 모든 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느꼈다. 할머니가 외롭다는 것을, 무척 외롭고 슬프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다가가 장혜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가 같이 있을게요. 장혜원은 그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윤서를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울음은 깊고 고통스러웠다. 수십 년간 쌓인 외로움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미란도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 강력한 여성이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 깨달았다. 돈도 권력도 그녀를 이 외로움에서 구해주지 못했다. 한참 후 장혜원이 진정했다. 그녀는 윤서의 얼굴을 닦아주며 말했다. 미안해, 얘야. 할머니가 울어서. 괜찮아요. 윤서가 말했다. 엄마도 가끔 울어요. 울면 조금 나아진대요. 장혜원은 그 순수한 말에 미소 지었다. 그리고 미란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발 여기 남아주세요. 적어도 내가 안전해질 때까지. 당신들이 없으면 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혼자예요. 미란은 망설였다. 이것은 위험했다. 도운의 위협은 명백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알았다. 이 여성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그들도 서로가 필요한지 모른다는 것을. 알겠어요. 미란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여기 있을게요. 장혜원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한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다. 회장님, 경찰에서 정식 조사를 원한다고 합니다. 장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먼저. 그녀는 미란을 바라보았다. 당신들을 위한 경호원을 배치하겠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미란은 놀랐다. 하지만 제발. 장혜원의 눈빛은 간절했다. 당신들이 위험에 처하게 놔둘 수 없어요. 내 때문에. 그 순간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경비원들이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 차가운 웃음소리. 간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문을 닫으며 속삭였다. 회장님, 부회장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변호사 5명을 데리고 오셨어요. 장혜원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미라는 윤서를 꽉 안았다. 그들 모두는 알았다.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도운이 다시 들어왔고 이번에는 그의 뒤에 고급 양복을 입은 변호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의 서류 가방은 무겁고 표정은 단단했다. 미라는 본능적으로 윤서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공기가 무거웠다. 마치 폭풍 직전의 고요함 같았다. 도운은 어머니를 보지도 않았다. 그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장혜원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윤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무슨 소리냐? 이 사람들 말입니다. 도운이 돌아서며 미란과 윤서를 가리켰다. 이 가난한 모자가 어머니께 접근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도운아? 장혜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아이가 날 구했어. 그렇게 보이게 만든 거죠. 도운이 차갑게 웃었다. 그는 변호사 중 한 명에게 손짓했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 뭉치를 꺼냈다. 장혜원 회장님, 변호사가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다. 저희는 이 모제에 대한 신원 조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뭔데? 장혜원이 날카롭게 물었다. 이 여성 한미란 씨는 현재 은행 빚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생활고로 인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고 이자조차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란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수치심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가난이, 그녀의 절박함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다니. 그녀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윤서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느끼며 불안해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장혜원이 소리쳤다. 상관이 있습니다. 도운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을 구한다. 이건 완벽한 각본이에요. 아마도 이 여자는 어머니가 그곳을 지나갈 걸 미리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이용해서 거짓말! 미란이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했다. 우리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윤서는 그저 사람이 죽는 걸 볼 수 없었을 뿐이에요. 증명해 보세요. 도운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그날 그곳에 우연히 있었다는 걸 증명해 보라고요.
미라는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우연을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그저 그곳에 있었을 뿐이다. 빨래를 하러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증명할 수 없죠. 도훈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것 봐요. 이 사람들은 분명 계획을 세웠어요. 어쩌면 어머니를 강에 빠뜨린 것도. 닥쳐! 장혜원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분노가 그녀를 지탱했다. 네가 감히 이 아이를 범죄자 취급해? 전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도훈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어머니, 당신은 지금 충격과 혼란 속에 있어요.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요. 또 다른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저희는 회장님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불분명한 상황에서 외부인을 신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외부인? 장혜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 아이가 날 구했는데 외부인이라고? 맞습니다. 도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 만약 이 사람들이 정말로 순수한 의도였다면 그들은 이미 떠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그들은 아직도 여기 있어요. 병실에, 어머니 곁에. 미라는 숨이 막혔다. 그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그녀는 왜 아직도 여기 있는가? 장혜원이 부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누가 믿어줄까? 윤서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그의 큰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에요. 병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 작은 소년을 바라보았다. 윤서는 계속 말했다. 할머니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할머니가 다쳤는데 아저씨는 걱정도 안 했어요. 우리는 할머니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도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윤서를 향해 걸어갔다. 미라는 재빨리 아들을 자신의 뒤로 숨겼다. 도훈은 그들 앞에 멈춰서서 냉소를 띠며 말했다. 애가 똑똑하네요. 어머니의 감정을 자극하는 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만. 장혜원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의사들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뿌리쳤다. 도훈아,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니? 전 어머니를 보호하고 있어요. 도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내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의무? 장혜원이 쓰게 웃었다. 네가 마지막으로 날 찾아온 게 언제였지? 내 생일에도 명절에도 넌 바빴어. 항상 회의가 있었고 약속이 있었지. 하지만 지금 내가 죽을 뻔했을 텐데 넌 변호사 5명을 데리고 나타났어. 도훈의 입가의 경련이 일었다. 어머니, 전 항상 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장혜원의 목소리가 깨졌다. 넌 내 돈을 사랑하지. 내 회사를, 내 권력을. 하지만 날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그건 불공평해요. 도훈이 처음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했다. 전 평생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어요. 최고의 대학, 최고의 성적, 완벽한 아들이 되려고 노력했다고요. 하지만 넌 행복하지 않았어. 장혜원이 슬프게 말했다. 그리고 그걸 내 탓으로 돌렸지. 도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주먹이 떨렸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복잡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무언가 더 어두운 감정. 변호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회장님, 부회장님, 이런 사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닥쳐요. 장혜원과 도훈이 동시에 소리쳤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도훈이 천천히 말했다. 좋아요. 어머니가 이 사람들을 그렇게 신뢰하신다면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무슨? DNA 검사. 도훈이 윤서를 보며 말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로 순수하게 어머니를 구했다면 어머니와 아무 혈연 관계가 없겠죠. 하지만 만약 그가 멈췄다. 만약 이게 계획된 사기라면 어쩌면 이들이 우리 가족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죠. 먼 친척이라고 주장하면서 접근했을 수도 있고요. 미라는 당황했다. DNA 검사요? 하지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도훈이 냉소를 띄었다. 만약 정말로 결백하다면 검사받는 게 문제될 게 없잖아요. 장혜원은 미란을 바라보았다. 미란은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함정인가? 아니면 그들의 결백을 증명할 기회인가? 좋아요. 미란이 마침내 말했다. 검사 받겠어요. 우리는 숨길 게 없어요. 도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그럼 내일 아침 바로 진행하도록 하죠.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윤서가 갑자기 말했다. 아저씨. 도훈이 멈췄다. 뭐? 아저씨? 반지 잃어버렸어요? 그 말에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훈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무슨 소리야? 윤서는 작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반지였다. 남성용 금반지. 그리고 그 안쪽에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JDH 장도훈. 미라는 숨을 들이켰다.
장혜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거 강가에서 주웠어요. 윤서가 순수하게 말했다. 할머니를 구할 때 다리 위에 떨어져 있었어요. 돌려주려고 가지고 있었어요. 도은의 손이 떨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변호사들도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다. 그건 도은이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잠겼다. 장혜원이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받았다. 그녀는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들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다. 도은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너 그날 밤 다리에 있었니? 침묵, 끔찍한 침모엘. 그리고 도은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께서 산책 나가시는 거 제가 몰랐을 것 같아요. 도은의 고백 후 병실은 혼돈에 빠졌다. 경찰이 급히 소환되었고 도은은 변호사들에 둘러싸인 채 침묵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그의 차가운 미소는 여전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 중 하나인 것처럼 장혜원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회장님, 안전을 위해 이곳을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 책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고 혹시 모를 추가 위협에 대비해야 합니다. 장혜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미란과 윤서를 바라보았다. 당신들도 함께 가야 해요. 이제 도우는 당신들을 증인으로 볼 거예요. 위험해요. 하지만 저희는 미란이 주저했다. 제발. 장혜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당신들 뿐이에요. 그날 저녁 검은색 호송 차량들이 서울 강남의 한 저택으로 향했다. 장혜원의 개인 저택. 미란과 윤서는 차창 밖으로 점점 커지는 건물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저택의 정문이 열렸을 때 윤서는 숨을 멈췄다. 그곳은 저택이 아니었다. 궁전이었다. 높은 담장, 완벽하게 정돈된 정원, 분수가 흐르는 앞마당. 건물은 3층 규모로 웅장했고 모든 창문에서 부드러운 불빛이 새어나왔다. 이곳이 미라는 말을 잃었다. 차에서 내리자 직원들이 줄지어 인사했다. 집사, 가정부, 경호원, 정원사.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거대한 집을 관리하고 있었다. 윤서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모든 것이 너무 크고 너무 낯설고 너무 무서웠다. 환영합니다, 회장님. 나이든 집사가 깊이 인사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장혜원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미란에게 손짓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들은 거대한 현관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천장은 너무 높아 윤서는 목이 아플 정도였다. 샹들리에가 무수히 많은 크리스탈로 만들어져 있었고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저기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곳에 있어도 되는 건가요? 장혜원은 슬프게 미소 지었다. 이 큰 집에 나 혼자였어요. 수십 명의 직원들이 있지만 모두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진짜 가족은 없었죠.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가리켰다. 윤서, 네가 원하는 방을 골라. 이 집에는 빈 방이 12개나 있어. 윤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미란도 당황했다. 그들은 평생 작은 오두막 한 칸에서 살았다. 그런데 이제 12개의 방 중에서 선택하라니. 집사가 그들을 안내했다. 복도는 끝이 없어 보였다. 모든 방문은 우아했고 각 방마다 다른 테마로 꾸며져 있었다. 클래식한 방, 모던한 방, 심지어 어린이를 위한 동화 같은 방도 있었다. 윤서는 한 방 앞에서 멈췄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이상한 느낌이 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방은 다른 방들과 달랐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보였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벽에 걸린 사진이었다. 한 소녀의 사진. 윤서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진에는 검은 리본이 걸려 있었다. 그 방은 안 돼요. 집사가 급히 문을 닫았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다른 방을 보여드리죠. 그 아이는 누구예요? 윤서가 물었다. 집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라는 불안한 예감을 느꼈다. 그들은 다른 방으로 안내되었고 윤서는 파란색으로 꾸며진 밝은 방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닫힌 방에 머물러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미라는 윤서를 재우고 나서 거대한 침대에 누웠다. 침대는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불편했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은 편안하지 않았다.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자정이 지나고 미라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는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다. 문 틈으로 내다보았을 때 그녀가 본 것은 흰옷을 입은 여성이었다. 아니, 가정부였다. 그녀는 촛불을 들고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닫힌 방 앞에서 멈췄다. 가정부는 주위를 살펴본 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다. 미라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기도 같았다. 은비 아가씨, 편히 쉬세요. 은비. 그 이름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미라는 소름이 돋았다. 그 소녀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이 집의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다음 날 아침, 장혜원은 미란과 윤서를 아침 식사에 초대했다. 거대한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지만 세 사람만 앉아 있었다. 나머지 의자들은 모두 비어 있었다. 회장님,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젯밤 제가 본 그 방, 사진 속 아이는 누구인가요? 장혜원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손녀였어요, 은비. 미라는 숨을 들이켰다. 손녀요? 도운의 딸이었죠. 10살 때 사고로 죽었어요. 장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영장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이에 윤서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할머니, 슬프셨겠어요. 슬픔보다 더한 거였어. 장혜원이 속삭였다. 그 아이가 죽고 나서 이 집은 변했어요. 도우는 더 차갑게 변했고 직원들은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했어요. 은비가 여전히 이 집에 있다고. 유령요? 윤서의 눈이 커졌다. 미신이겠죠. 장혜원이 쓰게 웃었다. 하지만 가끔 나도 느껴요. 그 아이가 여전히 어딘가에 있다는 걸. 날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때 갑자기 창문이 열렸다. 바람이 들이닥치며 커튼을 날렸다. 하지만 밖에는 바람이 없었다. 미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집사가 급히 달려와 창문을 닫았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창문 잠금 장치가... 괜찮아요. 장혜원이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날 오후 경호원 책임자가 장혜원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어젯밤 외부 담장 근처에서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저택을 정찰한 것 같습니다. 장혜원의 얼굴이 굳었다. 도운이 보석으로 풀려났나요? 아직입니다. 하지만 그의 측근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라는 공포를 느꼈다. 그들은 안전하지 않았다. 이 거대한 저택도 높은 담장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윤서가 갑자기 말했다. 할머니, 저기 정원에 누가 있어요? 모두가 창문으로 달려갔다. 정원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분수 옆에 작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어린아이의 발자국. 그리고 그 발자국은 수영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비 아가씨의... 장혜원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미라는 윤서를 꽉 안았다. 그 순간 모든 불이 꺼졌다. 저택이 어둠에 잠겼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경호원 책임자가 무정의를 꺼냈다. 보안팀, 즉시 정원 확인, 침입자 가능성. 하지만 무정의에서는 정적만 흘렀다. 그리고 갑자기 후문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을 위한 비상 벙커가 있습니다. 지하에. 모두 그리로. 장혜원이 명령했다. 그들은 서둘러 복도를 달렸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부츠 소리. 여러 명이었다.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차 내려가는데 윤서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다. 복도 끝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은 익숙했다. 엄마? 윤서가 속삭였다. 저 사람! 하지만 미라는 아들을 끌고 계단을 내려갔다. 벙커 문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두껍고 단단한 강철문. 경호원이 코드를 입력하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실패했다.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마침내 문이 열렸다. 그들은 안으로 뛰어들었고 경호원이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문이 움직이지 않았다. 왜 안 닫혀? 경호원이 당황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친숙한 목소리. 어머니, 왜 도망가세요? 도운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의 실루엣은 복도의 희미한 비상등 아래서 악마처럼 보였다. 그는 천천히 걸어왔다. 서두르지 않았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듯이. 어머니, 그가 다시 말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아래에는 무언가 위협적인 것이 깔려 있었다. 벙커에 숨으시면 어떻게 대화를 나누죠? 넌 어떻게 여기 있어? 장혜원의 목소리는 떨렸다.
보석도 안 나왔을 텐데. 도훈이 차갑게 웃었다. 어머니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지 과소평가하시는군요. 판사, 검사, 경찰 모두 제 연락처에 있어요. 경호원이 재빨리 앞으로 나섰다. 부회장님, 물러서십시오. 이건 불법 침입입니다. 불법? 도훈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건 이 집의 공동 소유권 증서예요. 법적으로 저도 이 집의 주인이죠. 침입이 아니에요. 장혜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잊고 있었다. 10년 전 세금 문제로 이 저택의 절반을 도훈 명의로 옮겼던 것을. 하지만 경호원이 당황했다. 하지만 도훈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뒤로 5명의 남자들이 나타났다. 모두 정장을 입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경호원이 아니었다. 더 위험한 무언가였다. 미라는 윤서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모든 본능이 소리쳤다. 도망쳐. 지금 당장. 도훈이 장혜원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왜 그렇게 날 보세요? 전 그저 대화를 하러 온 것뿐이에요. 대화? 장혜원이 비웃었다. 넌 날 죽이려다 했어. 증거가 있나요? 도훈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반지 하나요? 그건 제가 산책하다 잃어버렸을 수도 있죠. 아니면 누군가가 훔쳐서 그곳에 떨어뜨렸을 수도 있고요. 거짓말쟁이! 윤서가 갑자기 소리쳤다. 아저씨가 할머니를 밀었어요. 도훈의 시선이 윤서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 같았다. 도훈은 천천히 윤서에게 다가왔다. 꼬마야. 그가 무릎을 굽히며 윤서와 눈높이를 맞췄다. 넌 그날 밤 거기 있지 않았어. 네가 어떻게 알아? 윤서의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알아요. 아저씨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쁜 사람의 눈이에요. 도훈의 얼굴에 잠깐 무언가가 스쳤다. 분노? 아니면 상처? 미라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그의 얼굴은 무표정해졌다. 용감한 아이로군. 도훈이 일어서며 말했다. 하지만 용기가 항상 좋은 건 아니야. 때로는 위험하거든. 윤서한테 손대지 마. 미란이 소리쳤다. 도훈은 그녀를 보며 웃었다. 손을 대다니요. 전 그런 저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더 우아한 방법을 선호하죠. 그가 손가락을 튕겼다. 그의 뒤에 있던 남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장혜원이 물었다. 어머니의 건강 진단서예요. 3명의 정신과 의사가 서명했죠. 어머니가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요. 장혜원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뭐라고? 그리고 이건 임시 후견인 지정 서류예요. 어머니가 회복하실 때까지 제가 모든 결정을 대신하게 되죠. 재산 관리, 의료 결정, 그리고 그가 미란과 윤서를 보았다. 누가 이 집에 머물 수 있는지도요. 이건 말도 안 돼. 장혜원이 소리쳤다. 법원 허가는 내일 아침에 나와요. 도훈이 시계를 보았다. 정확히 8시간 후죠. 제 변호사들이 이미 모든 걸 준비했어요. 미라는 절망감을 느꼈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계획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장혜원이 벙커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경찰을 부를 거야. 부르세요. 도훈이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경찰이 오기 전에 그가 다시 손가락을 튕겼다. 갑자기 저택의 모든 출입구에서 소리가 들렸다.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 창문이 내려가는 소리. 도훈의 사람들이 모든 곳을 봉쇄하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경호원이 소리쳤다. 안전 조치예요. 도훈이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시면 위험하니까요. 제가 어머니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장혜원이 비웃었다. 넌 날 가두는 거잖아. 관점의 차이죠. 도훈이 말했다. 미라는 핸드폰을 꺼내려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도훈의 사람들이 신호 교란기를 설치한 것이었다. 윤서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무서워. 그 울음소리가 복대에 울려 퍼졌다. 장혜원은 윤서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희를 이 위험에 감동적이네요. 도훈이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 선택을 하세요. 순순히 방으로 가셔서 쉬시든지 아니면 그가 미란과 윤서를 보았다. 이 모자를 당장 이 집에서 내보내시든지. 안 돼. 장혜원이 소리쳤다. 그럼 어머니는 방으로 가셔야죠. 도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경호원이 도훈을 막으려 했지만 도훈의 사람들이 재빨리 그를 제압했다. 경호원은 바닥에 쓰러졌고 팔이 뒤로 묶였다. 그만! 장혜원이 외쳤다. 그만해! 그럼 협조하세요.
도훈이 차갑게 말했다. 장혜원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훈의 사람들이 그녀를 부축해 2층 침실로 데려갔다. 미란과 윤서도 따로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문이 닫히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미란은 문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다. 그들은 갇혔다. 윤서는 침대에 앉아 울었다. 미란은 아들을 안고 등을 두드렸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녀 자신도 믿지 않았다. 한밤중이 되었다. 저택은 무겁고 불길한 침묵에 잠겼다. 미란은 잠들지 못하고 창문을 바라보았다. 밖에는 도훈의 사람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탈출은 불가능했다. 갑자기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긁는 소리. 마치 누군가가 손톱으로 문을 긁는 것 같았다. 미란은 숨을 죽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 도와줘. 제발. 미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은비? 죽은 소녀? 엄마. 윤서가 속삭였다. 저 소리? 쉿. 미란이 아들의 입을 막았다. 소리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점점 더 절박해졌다. 제발. 그가 올 거야. 그가. 갑자기 소리가 멈췄다. 무거운 침묵. 그리고 다른 소리가 들렸다. 복도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비야. 은비야. 나야. 아빠야. 미라는 공포에 떨었다. 도훈이 죽은 딸과 대화하고 있었다. 용서해줘. 도훈의 목소리가 깨졌다. 아빠가 미안해. 그리고 갑자기 끔찍한 비명이 들렸다. 도훈의 비명이었다. 안 돼. 안 돼. 네가 아니야. 넌 죽었어.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침묵. 미라는 윤서를 꽉 안았다. 그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아침이 왔다.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갑자기 문이 열렸다. 집사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나오세요. 빨리. 무슨 일이에요? 미란이 물었다. 부회장님이. 집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회장님이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어젯밤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대요. 미란은 믿을 수 없었다. 뭐라고요? 그리고 집사가 주저했다. 그의 손에 아이의 핏자국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집에는 은비 아가씨 외에는 어린아이가. 그가 윤서를 보았다. 미란의 심장이 멎었다. 그들은 윤서를 의심하고 있었다. 아니에요. 미란이 소리쳤다. 우리 윤서는 방에 갇혀 있었어요. 알아요. 집사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더 이상한 거예요. 병원에서 돌아온 장혜원의 얼굴은 복잡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무겁게 앉으며 머리를 감쌌다. 미란과 윤서는 조심스럽게 그녀 곁에 앉았다. 저택의 분위기는 어젯밤의 사건 이후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직원들은 속삭이며 움직였고 모두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도훈이는 어떻게 됐어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혜원은 긴 침묵 끝에 대답했다. 깨어났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계속 은비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어요. 의사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이라고 하더군요. 할머니, 윤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꿈? 장혜원이 윤서를 바라보았다. 네, 한 여자애가 나타났어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울고 있었어요. 그 애가 말했어요. 아빠가 날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방 안이 조용해졌다. 장혜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은비가 분홍색 원피스를 제일 좋아했어요. 미라는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그건 그냥 꿈이었을 거예요. 윤서가 사진을 봤으니까. 아니에요. 집사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은비 아가씨가 죽은 날 밤 저도 봤어요. CCTV는 안 나왔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뭘 봤어요? 장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부회장님이. 집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수영장 옆에 서 계셨어요. 은비 아가씨가 물에 빠졌을 때. 그리고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장혜원은 소 입을 막았다. 무슨 소리예요?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부회장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차갑고 더 무자비해졌죠. 마치 무언가에 씌인 것처럼. 미라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설마 도훈 씨가 자기 딸을? 아니에요. 장혜원이 소리쳤다. 도훈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녀도 확신하지 못했다. 자신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그쪽을 바라보았다. 도훈이었다. 그는 병원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대신 그 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어머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비가 나한테 말했어요. 도훈아, 넌 병원에 있어야 해. 장혜원이 일어섰다. 안 돼요. 도훈이 손을 내저었다. 들어야 해요. 은비가 말한 걸. 그 애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장혜원이 다가가려 했지만 도훈은 뒤로 물러섰다. 저 아이. 도훈이 갑자기 윤서를 가리켰다. 저 아이 때문이에요. 저 아이가 온 이후로 은비가 나타났어요. 저 아이가 은비를 불러낸 거예요. 말도 안 돼? 미란이 윤서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도훈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걸음은 불안정했고 손은 떨렸다. 은비가 말했어요. 아빠는 나를 죽게 내버려뒀어.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해라고. 장혜원의 다리가 풀렸다. 네가 정말 사고였어요. 도훈이 외쳤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저는 그냥 잠깐 한눈 판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중요한 거래였어요. 그래서 잠깐만 은비를 혼자 두고, 그런데 물소리가 들렸고 돌아봤을 때는 이미 장혜원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비가 물속에 있었어요. 도훈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저는 무서웠어요. 만약 사람들이 알면 제가 형편없는 아버지라는 걸, 모든 걸 잃을까봐. 그래서 장혜원은 믿을 수 없었다. 넌 딸이 익사하는 걸 그냥 봤다는 거니?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바닥을 바라보며 울었다. 그의 울음은 동물처럼 처절했다. 미라는 혐오감을 느꼈다. 이 남자가 자기 딸을 그렇게 버렸다니. 그리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머니까지 죽이려 했다니. 너 때문이야. 장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게 내 욕심 때문이야. 돈, 권력, 회사. 그게 가족보다 중요했어. 아니에요. 도훈이 고개를 들었다. 저는 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니는 항상 저를 실망시켰죠. 더 잘해라, 더 강해져라, 약한 모습 보이지 마라. 그게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이었어요. 장혜원은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널 강하게 키우려고. 강하게요? 도훈이 웃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웃음이었다. 어머니는 괴물을 만든 거예요. 감정도 양심도 없는. 그리고 그 괴물이 자기 딸마저 죽게 내버려둔 거죠. 윤서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멈췄다. 슬픈 사람이기도 해요. 도훈은 윤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네가 뭘 알아? 저도 가끔 외로워요. 윤서가 말했다. 아빠가 없어서. 그럴 때 나쁜 생각도 해요. 하지만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저를 안아줘요. 그럼 괜찮아져요. 도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아무도 안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순간 장혜원은 깨달았다. 그녀가 아들을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강함만을 요구하고 약함을 용납하지 않았던 자신을. 그리고 그 결과가 이것이었다. 도훈아, 장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도훈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작은 사진이었다. 은비의 사진. 이제 끝내야 해요. 도훈이 말했다. 뭘 끝낸다는 거야? 장혜원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였다. 도훈이 주머니에서 다른 것을 꺼냈다. 작은 병. 알약이 가득 들어있었다. 안 돼. 미란이 소리쳤다. 집사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도훈은 이미 병을 열었다. 도훈아, 제발. 장혜원이 울며 외쳤다. 이러지 마. 은비가 기다려요. 도훈이 조용히 말했다. 날 용서해 줄 거예요. 거기서는 윤서가 갑자기 달려가 도훈의 손을 잡았다. 안 돼요. 그러면 은비 언니가 더 슬플 거예요. 도훈은 윤서를 내려다보았다. 그 순수한 눈을. 그리고 그의 손이 멈췄다. 은비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비 언니는 아빠가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빠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걸 원할 거예요.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병을 떨어뜨렸다. 알약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미안해요. 도훈이 무릎을 꿇으며 울었다. 미안해요. 은비야, 어머니, 모두에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곧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도훈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갔다. 하지만 그가 문을 나서기 전 그는 윤서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고맙다, 꼬마야. 장혜원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아들은 범죄자가 되었고 손녀는 죽었으며 그녀 자신도
그 모든 비극의 일부였다. 미라는 윤서를 안았다. 그리고 장혜원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울었다. 밖에서는 해가 지고 있었다. 긴 악몽 같은 하루가 끝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다. 6개월이 흘렀다. 낙동강의 얼음은 녹았고 봄이 왔다. 하지만 장혜원의 저택에는 여전히 겨울의 차가움이 남아있었다. 도은의 재판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살인미수, 딸의 방치치사, 불법 감금. 그는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가문이 무너지는 것을 온 나라가 지켜보았다. 하지만 장혜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형량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주 금요일 교도소 면회실에서 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무게였다. 도우는 변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얼굴은 수척해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대신 그 안에는 후회와 속죄가 담겨 있었다. 도운이 유리병 너머로 말했다. 윤서는 잘 지내요? 장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도 많이 생겼어. 도운은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그 아이가 날 구했어요. 그날 제가 알약을 먹으려 했을 때. 알아. 어머니도 그 아이가 구했죠. 강에서. 장혜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그 아이는 천사예요. 도운이 조용히 말했다. 제가 만난 가장 순수한 영혼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남을 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넌 이제 어떻게 지내니? 장혜원이 물었다. 교도소에서 상담을 받고 있어요. 정신과 치료도. 그리고 은비에게 편지를 써요. 매일. 비록 보낼 수는 없지만 쓰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장혜원은 아들의 손을 유리벽에 댔다. 도운도 같은 곳에 손을 댔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도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미안해. 장혜원이 울었다. 내가 널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이제 알아요. 어머니도 외로웠다는 걸. 면회 시간이 끝났다. 장혜원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도운아, 나중에 나오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진짜 가족으로. 도운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장혜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붐볐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알았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저택 문이 열리자 윤서가 달려나왔다. 할머니! 장혜원은 윤서를 안았다. 그의 따뜻함을, 그의 웃음을. 이것이 진짜였다. 이것이 가족이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요. 윤서가 신나게 말했다. 제가 수학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정말? 장혜원이 미소 지었다. 우리 윤서 최고다. 미란이 현관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그녀는 이제 이 집의 일부였다. 장혜원이 공식적으로 그녀를 가족 매니저로 고용했지만 실제로는 딸처럼 대했다. 회장님, 저녁 준비 거의 다 됐어요. 미란이 말했다. 고마워요, 미란씨. 장혜원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 미란아. 미란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6개월 전 그들은 절망 속에 있었다. 가난, 두려움, 위험. 하지만 지금 그들은 가족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거대한 식탁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다. 장혜원, 미란, 윤서. 세 사람이 함께 앉았다. 음식은 화려하지 않았다. 미란이 만든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밥. 하지만 그것은 이 집에서 만들어진 가장 따뜻한 식사였다. 맛있어요. 윤서가 소리쳤다. 장혜원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정말 맛있다. 회장님도 이제 요리 배워보실래요? 미란이 웃으며 물었다. 나? 장혜원이 놀랐다. 내가? 네. 같이 하면 재미있을 거예요. 장혜원은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가르쳐줘. 식사 후 그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윤서는 장혜원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했다. 장혜원은 윤서를 무릎에 앉히고 천천히 책을 읽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뜨개질을 했다. 할머니, 윤서가 갑자기 말했다. 응? 전 할머니 진짜 손주가 되고 싶어요. 장혜원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윤서를 바라보았다. 정말? 네, 할머니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엄마도 행복해 보여요. 여기서. 미라는 눈물을 훔쳤다. 장혜원도 울었다. 윤서야. 장혜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이미 내 손주야. 진짜 손주보다 더 진짜 손주야. 그럼 윤서가 밝게 웃었다.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불러도 돼요? 물론이지. 장혜원이 그를 꽉 안았다. 그날 밤 장혜원은 변호사를 불렀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윤서와 미란 씨를 법적으로 내 가족으로 만들고 싶어요. 양자로. 변호사는 놀랐다. 회장님, 그건 제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이 윤서에게 가도록 하고 싶어요. 재산의 절반은 윤서에게, 나머지는 도은의 재활과 은비를 위한 재단에. 하지만 회장님, 제발. 장혜원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제대로 된 가족을 만드는 것. 2주 후 법원에서 입양 절차가 완료되었다. 윤서는 공식적으로 장혜원의 손주가 되었다. 미라는 장혜원의 며느리로 등록되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작은 파티를 열었다. 케이크와 촛불, 그리고 웃음. 윤서는 새 이름이 적힌 증명서를 자랑스럽게 들고 있었다. 이제 저는, 윤서가 말했다. 장윤서예요. 모두가 박수를 쳤다. 직원들도 집사도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했다. 장혜원은 윤서를 안고 속삭였다. 네가 온 날을 기억해? 강에서. 네. 그날 넌 내 생명을 구했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줬어. 뭐요? 희망. 장혜원이 미소 지었다. 살아갈 이유, 사랑할 사람. 윤서는 할머니를 꽉 안았다. 저도 할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미란이 그들에게 다가와 함께 안았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윤서는 최고의 학교에 다녔고 장혜원은 그의 모든 발표회와 운동회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미라는 장학재단을 만들어 가난한 아이들을 도왔다. 그들의 이야기는 온 나라에 알려졌다. 가난한 소년이 재벌을 구하고 진짜 가족이 된 이야기. 어느 봄날 그들은 함께 낙동강을 찾았다. 그 강가,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여기에요. 윤서가 한 지점을 가리켰다. 제가 할머니를 끌어낸 곳. 장혜원은 강물을 바라보았다. 차갑고 무서웠던 그 물. 하지만 지금은 아름다워 보였다. 햇빛이 반짝이고 봄꽃이 피어 있었다. 고마워. 장혜원이 윤서에게 말했다. 네가 날 포기하지 않아서. 당연하죠. 윤서가 웃었다. 할머니는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미라는 그들을 사진으로 찍었다. 할머니와 손자. 강계에서 웃으며 서로를 안고. 그날 저녁 장혜원은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선택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윤서는 내 피가 아니다. 하지만 그는 내 심장이다. 내가 숨 쉬는 이유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안다.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은행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집에 돌아갔을 때 날 안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부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았다. 은비야. 장혜원이 속삭였다. 할머니가 이제 행복해. 네 아빠도 변하고 있어. 그러니 이제 편히 쉬렴. 우리 모두 괜찮을 거야. 별이 반짝이는 것 같았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윤서가 방에 들어왔다. 할머니 자러 가요? 그래. 장혜원이 손을 내밀었다. 같이 자자. 그들은 함께 침실로 갔다. 거대한 침대에서 할머니와 손자는 나란히 누웠다. 할머니. 윤서가 속삭였다. 응? 사랑해요. 장혜원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나도 사랑해 윤서야. 정말 정말 많이. 그들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었고 꽃향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집 어딘가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린 여자아이의 웃음. 은비였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가족도 자유로웠다. 어떤 가족은 피로 태어나지 않는다. 어떤 가족은 차가운 강물에서 절망의 순간에 한 아이의 용기로 태어난다. 그리고 그런 가족이야말로 가장 강하고 가장 아름답다. 윤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순수한 용기가 한 여성을 구했고 깨어진 가족을 치유했으며 결국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차가운 강가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외면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가족은 무엇인가? 피인가? 아니면 선택인가? 그리고 진짜 부는 무엇인가? 은행 계좌의 숫자인가? 아니면 집에 돌아갔을 때 우리를 안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인가? 장혜원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윤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환 속에서 두 영혼은 서로를 구원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윤서처럼 할 수 있었을까요?